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청산마을이라는 곳에 이 진사댁이라 불리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얼굴이 고울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비단결 같기로 소문난 장녀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연화는 매일 새벽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든 시간에도 홀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한 연화를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사실 연화의 어깨 위에는 쇠락해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부모님의 무거운 기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이른 시각에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향하며 차오르는 숨을 고르게 몰아쉬었는데, 물동이에 가득 담긴 물이 넘칠세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뒷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 종들도 모두 떠나버린 마당에 연화는 고운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쌀을 씻고 나무를 묻히며 정성스러운 손길을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선비의 채통을 지키느라 바깥일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고, 병약하신 어머니는 늘 누워만 계셨기에 연화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며 어린 남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연화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늘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화가 아니면 이 집안이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시며 장녀인 그녀에게 모든 신뢰를 보내셨지만 그 말씀은 때로 연화에게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남동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만을 고대하셨고, 그 모든 뒷바라지는 오로지 연화의 몫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꿈이나 안위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야만 했지요. 어머니 또한 연화의 손을 잡으며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니 연화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고단함을 꾹 눌러 담으며 그저 밝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핀 작은 들꽃조차 부러워질 만큼 연화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돌아갔으며,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할 때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털어내듯 힘껏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거슨 욱신거리는 손목의 통증과 깊어가는 한숨뿐이었답니다. 동네 안악들은 연화가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지극정성인 딸을 두었으니 이 진사는 복도 많다며 부러워했지만, 연화는 그들의 칭찬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옥죄는 굴레가 되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하기 일쑤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연화야, 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하며 걱정 어린 말씀을 건네셨지만 연화는 괜찮습니다. 할머니 하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가끔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툇마루에 앉아 달빛을 친구 삼아해진 옷가지를 꿰매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사랑인 것을 알기에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곧 부모님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연화는 아무리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꺼풀이 무거워도 결코 쓰러질 수 없다고 다짐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어머니의 가냘픈 숨소리는 연화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이 집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끈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집안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연화의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갔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도 부모님께는 제일 좋은 쌀로 밥을 지어 올리며 자신은 남은 누룽지로 배를 채우는 날이 늘어만 갔답니다. 동생들은 철이 없어 고기가 먹고 싶다 투정을 부렸고, 연화는 그런 동생들이 미우면서도 가여워 장터에 나가 자신의 소중한 비녀를 팔아
고기 한 근을 사들고 돌아오며 남몰래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부모님은 연화가 가져온 고기 반찬을 보며 기특해 하셨지만 그 비녀가 연화의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신 채 그저 연화의 솜씨가 좋다며 칭찬하시기에 바쁘셨습니다. 청산 마을의 사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가 연화의 집 마당에도 해묵은 낙엽들이 쌓여갔고 연화는 그 낙엽들을 쓸어내며 마치 자신의 고단한 마음도 함께 쓸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만난 박씨 할머니는 연화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장녀라는 자리가 참으로 모질고도 귀한 법이니 너무 애쓰지 말거라 하셨지만 연화는 그저 이해하고 대답하며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을 향해 걸어갔지요. 연화의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길게 그림자가 늘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장녀의 슬픔과 책임감이 짙게 배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릿하게 가아타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기대가 커질수록 자신이 투명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 파편이 부모님께 닿을까봐 온몸으로 그 하중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종종 연화야 네가 있어서 이 아비가 고개를 들고 산다 말씀하시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는데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져 연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래도 부모님의 웃음을 볼 때면 연하는 자신이 짊어진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 다시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씻으며 내일의 고단함을 준비하곤 하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안악들이 연화의 집안 형편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문을 주고받을 때마다 연화는 귀를 닫고 오로지 물동이에 담긴 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자리를 떠났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무서운 것은 부모님의 실망이었기에 연화는 집안의 가난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낡은 담장을 보수하고 헐거워진 문고리를 고치며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요. 비록 속은 텅 비어가는 항아리 같을지라도 겉으로는 늘 단정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연화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진사댁의 품격을 상징하는 보배로운 존재로 남았습니다. 연화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자신의 고통보다 부모님의 아픔을 먼저 살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했던 고요한 새벽녘이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그러내미는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음을 삼켰답니다. 흐느낌조차 부모님께 들릴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던 연화의 눈물은 우물물 속으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연화의 마음처럼 흔들리다 이내 다시 고요해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하지만 날이 밝아오면 연화는 언제 울었느냐는 듯 다시 밝은 얼굴로 부모님의 방 앞에 서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숭늉을 올리며 장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한 번은 남동생이 공부를 하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고 책장을 덮어버렸을 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 화살은 결국 동생을 제대로 못한 연화에게 돌아와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이나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답니다. 연화는 억울한 마음이 들 법도 했지만 아버지가 저토록 화를 내시는 이유가 가문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임을 알았기에 그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 살피겠습니다. 하며 동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동생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연하는 그런 동생을 달래며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선다 하고 다독였는데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연하의 집 부엌대기 옆방에는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일하며
연화를 키워온 박씨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누구보다 연화의 속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조언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었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연화가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면 다가와서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네 몸이 축나면 이 집도 끝나는 것이니 네 자신을 먼저 돌보렴 하고 짧지만 묵직한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건네주시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연화는 할머니의 무릎에 잠시 머리를 기대고 할머니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집에도 볕들 날이 오겠지요. 하며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할머니의 한숨 소리는 연화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불어닥친 이른 서리는 연화의 집마당에 남은 마지막 채소들까지 앗아갔고 연화는 시들어버린 배추 포기를 보며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함에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답니다. 부모님은 겨울 채비는 잘 되어가느냐 물으시며 연화를 믿는다는 눈빛을 보내셨지만 연화는 그 믿음이 무거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차가운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소구름을 삼켰지요. 장녀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기대는 때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연화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물이 부모님의 걱정이 될까봐 다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꿋꿋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연화가 어릴 적부터 자주 찾던 작은 계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연화가 유일하게 장녀의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소녀로 돌아가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비밀 장소였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자신도 저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집 방향에서 들려오는 가축들의 울음소리나 부모님의 부름이 들리는 듯하면 이내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무거운 현실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자연만이 그녀의 고단함을 묵묵히 지켜봐 줄 뿐. 세상 그 누구도 연화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온전히 가늠할 수 없었기에 그 고독은 더욱 깊어만 갔고 연화의 눈가는 늘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의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삼식이라는 사람이 청산 마을에 나타나 연화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평온해 보이던 연화의 일상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조삼식은 번지르르한 옷차림과 간교한 말투로 아버지를 현혹하며 가문의 재산을 다시 불려주겠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고 가문의 부흥에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는 그를 집안의 귀빈으로 대접하며 연화에게 극진히 보필할 것을 명하셨지요. 연화는 조삼식의 눈빛에서 풍기는 불길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찻상을 준비하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조삼식은 겉으로는 이 진사댁의 가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노라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속내는 시커먼 숯덩이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탐욕스러운 것이었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진사가 자신에게 큰 빚을 졌다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리며 집안의 명예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아버지는 조삼식의 말 한마디에 일일비하며 그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지요. 연하는 부엌 문틈으로 조삼식의 간사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이 그를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고 계셨기에 감히 입을 떼어 경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삼식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슬쩍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연화를 대갓집에 첩으로 보내어 빚을 탕감하라는 가혹한 제안이었지요. 조삼식은 연화의 미모와 성품이라면 충분히 그 집안의 환대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기울어가는 이 진사댁을 살리고 남동생들의 앞길을 열어줄 유일한 방책이라며 아버지를 구슬렸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펄쩍 뛰며 거절하셨으나 조삼식이 내민 빈 문서 더미와 가문의 몰락이라는 위협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뱉으시며 갈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방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연화는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기둥을 붙잡은 채 한참을 서 있어야만 했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과연 자신을 팔아 집안을 살리려 하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래도 장녀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왔지요. 연화는 자신의 인생보다 가족의 안위가 먼저라는 가르침을 평생 받아왔기에 이 상황에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부모님이 느끼실 그 막막함이 먼저 걱정되어 소리 없는 눈물만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으로 연화를 부르시더니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먼 산만 바라보시며 연화야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인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조삼식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동생들의 장래와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에둘러 표현하시며 연화의 희생을 넌지시 강요하셨지요. 어머니 또한 곁에서 연화의 거친 손을 잡으시며 미안하다 연화야 우리가 못나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하시며 울먹이시니 연화는 그저 얘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조삼식은 연화의 부모님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고 더욱 거세게 압박을 가해왔으며 마을 길목에서 연화와 마주칠 때마다 네가 고집을 부리면 네 아비는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협박을 일삼았지요. 연화는 그런 조삼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희 집안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터이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십시오 하고 당당히 맞섰지만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모래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은 빛 독촉딱지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쌀독의 바닥을 보며 연화는 자신이 짊어진 기대가 이제는 목숨까지 요구하는 칼날이 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진사댁에 조삼식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며 연화가 결국에는 팔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연화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동네 빨래터에서 만난 안악들은 연화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장녀가 잘 되어야 집안이 사는 법이니 너무 상심말개나 하며 마치 연화의 희생이 당연한 것인 양 떠들어댔지요. 연화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느끼며 빨래 방망이를 더욱 세게 휘둘렀지만 가슴속에 맺힌 슬픔의 덩어리는 좀처럼 씻겨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만 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연화는 홀로 장독대에 앉아 달님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만약 내가 장녀가 아니었다면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혼잣말을 내뱉었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고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사랑이 뒤섞여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지요. 그때 부엌 한쪽에서 일을 하던 박씨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연화의 어깨에 낡은 겉옷을 걸쳐주시며 아가 내 마음이 지옥인데 누굴 원망하겠니 하시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연화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시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화야 기억하렴.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 이 집의 서량도 함께 무너지는 법이란다 하고 짧은 충고를 건네셨지요. 할머니는 연화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자신의 파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이었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드는 것 같았으며 조삼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가슴 한편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해서 조삼식은 이제 아예 집안으로 들이닥쳐 사랑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일같이 연하의 부모님을 닥달하며 혼례 날짜를 잡으라고 소란을 피우곤 하였답니다. 아버지는 조삼식의 기세에 눌려 연하에게 방으로 들어가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고,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들고 들어가 조삼식 앞에 놓으며 모욕감을 꾹 참아내야만 했지요. 조삼식은 연하의 손목을 잡으려 하며 조만간 꽃가마를 탈 터이니 너무 수줍어하지 말라며 희롱 섞인 농담을 던졌고, 연하는 그 불결한 손을 뿌리치며 눈을 불하려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연하가 방을 나오자마자 아버지는 연하를 꾸짖으시며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겠느냐 하셨고, 어머니는 그저 방 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알아누우시니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연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기보다는 조삼식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더 급급해 보이자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러실까 하는 측은지심이 들어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하며 밤새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하는 먼저 자신이 가진 소소한 폐물들과 아껴두었던 비단 천들을 모두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팔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시장으로 향했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애진 날씨였지만 연하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장터 구석구석을 누비며 가장 높은 가격을 쳐주는 상인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양반집 아가씨가 장바닥에서 물건을 판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만, 연하는 가문의 체면보다 당장 부모님을 조삼식의 소나귀에서 빼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믿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하는 마을 어귀의 고목 나무 아래 잠시 쉬어가며 자신의 부르튼 발을 보았는데, 그 발등 위로 툭 떨어진 빗방울이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느껴져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연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오늘 조삼식이 다녀갔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고, 연하는 마련해온 푼돈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이것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했지요. 아버지는 그 돈의 출처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한숨을 내쉬며 돈을 챙기셨고, 연하는 그 모습에서 부모님의 기대가 얼마나 거대한 구멍이 되어 자신을 삼키려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연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삼식은 더욱 영악하게 굴어 아예 관가에 이진사를 고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연하도 부모님도 모두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연하의 손을 잡고 며칠만 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연하를 다독였지만, 그 해결이라는 것이 결국 연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기에 연하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지요. 장녀로서 가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연하의 인내심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고, 그녀는 부모님이 원하는 길과 자신이 가야 할 길 사이에서 처절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밤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이 연하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도움을 줄 법도 했지만, 조삼식이 미리 손을 써둔 터라 그 누구도 이 진사댁의 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고, 연하는 철저히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했답니다. 그녀는 집 뒷산에 있는 선앙당을 찾아가 조상님들께 빌며 제발 이 비극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새들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뿐이라 연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지요. 장녀라는 굴레가 이토록 잔인한 것인지, 부모의 기대가 이토록 무거운 것인지,
연화는 하늘을 향해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 없는 허공만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삼식은 관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 빚을 갚지 못할 거면 연화를 데려가겠다고 선언했고, 부모님은 공포에 질려 연화의 등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렀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관원들 앞에 나서서 일주일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외쳤고, 조삼식은 코웃음을 치며 그러마하고 마지막 기한을 못 박았지요. 관원들이 떠나고 난 뒤 부모님은 연화에게 네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하겠느냐며 타박하셨지만, 연화는 이제 눈물을 닦고 부모님을 향해 제가 장녀니까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서늘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자 연화는 잠시도 쉬지 않고 배틀 앞에 앉아 북을 가로지르며 옷감을 짜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가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깊은 밤에도 그녀의 손길은 본격적인 작업에 몰두하며 멈추지 않았으며, 부모님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배틀 소리를 들으며 미안함보다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젖어 깊은 잠에 드시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쓴웃음을 지어야만 했지요. 장녀라는 이름은 때로 이토록 잔인한 성실함을 요구했고,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가족의 평안이 된다면 기꺼이 이 몸을 불사르겠노라 다짐하며 실가닥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과 눈물을 함께 엮어 넣으며 견뎌냈습니다. 연화의 눈등은 잠을 자지 못해 퉁퉁 부어올랐고, 고운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버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걱정하며 다가오는 남동생들에게 얘들아, 누나는 괜찮으니 너희는 어서 들어가 공부나 하렴하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어 그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부엌 한 구석에서 쌀을 씻던 박씨 할머니는 연화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장녀가 무슨 죄라고 저리도 모질게 자신을 몰아세우는지 모르겠다며 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시며 연화의 등에 따뜻한 물 한 사발을 살며시 놓아주고 가셨지요. 연화는 그 물 한 잔에 담긴 온기를 느끼며 잠시 손을 멈추었으나 이내 조삼식이 쳐놓은 덫에서 부모님을 구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다시 바늘을 잡고 정교한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우연히 조삼식이 사랑방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진 빚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으며 가문의 인장을 위조하여 땅을 가로채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답니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당장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숨을 죽이고 그들이 주고받는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며 조삼식이 잠들기를 기다려 방 안으로 몰래 잠입하는 대담함을 보였지요. 장녀로서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녀를 평소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조삼식의 품 안에서 위조된 빈문서를 찾아내어 가슴에 품고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승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몸을 이끌고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김영감을 찾아가 조삼식의 비리와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며 제발 저희 집안을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곡히 빌며 눈물로 호소하였답니다. 김영감은 평소 연화의 지극한 효심과 장녀로서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연화야, 네가 이토록 고생하는 줄은 몰랐구나 하시며 내가 장날에 관가에 나가 이 일을 바로잡아줄 터이니 너는 집에서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있거라 하셨지요. 연화는 김영감의 확답을 듣고서야 비로소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이 조금 늦춰지는 것을 느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길가의 핀들꽃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연화에게 닥친 것은 여전히 조삼식의 횡포를 이기지 못해 벌벌 떨고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연화에게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어찌할 셈이냐며 오히려 그녀를 다그치며 자신의 불안감을 딸에게 투사하고 계셨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그 비겁한 다그침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쌀을 씻었지요. 그녀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장수보다 늠름해 보였으나 사실 그 어깨 아래에는 수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장녀의 고독한 상처들이 깊게 패여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기한을 하루 앞두고 마을 뒷산 선앙당을 찾아가 조상님들의 신주 앞에 엎드려 제발 저의 진심이 닿아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며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리고야 말았답니다.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는 장녀의 울음소리는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게 만들 만큼 애절했고 연화는 차가운 땅바닥에 머리를 내치며 자신이 짊어진 기대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다고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고백을 쏟아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연화는 눈물이 마른 자리에 단단한 결의를 채우며 다시 일어섰고 부모님이 주신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무리로부터 집안을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저 아이가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나 보다고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배틀에서 짠 비단 옷감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며 정돈을 시작했답니다. 그 옷감에는 연화의 피와 땀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기묘하리만큼 아름다운 광택을 내뿜고 있었고 그것을 본 박씨 할머니는 아가 이 옷감은 팔기 아까울 정도로 귀하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연화는 이 옷감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로 삼아 조삼식의 탐욕을 세상에 알릴 도구로 쓰겠다는 생각을 하며 옷감을 소중하게 보자기 안에 싸서 갈무리하였습니다. 조삼식은 약속한 날이 밝자마자 거드름을 피우며 이 진사댁 마당에 나타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연화는 꽃가마에 탈 준비를 하라며 큰 소리를 쳤고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방구석에서 헛기침만 하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답니다. 연화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서서 조삼식을 향해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하며 품 안에서 김 영감에게 보여주었던 위조 문서를 꺼내 들었지요. 조삼식은 당황하며 그게 무엇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연화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히려 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는 조삼식의 모습은 한없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소동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진사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때맞춰 김영감이 관가에서 보낸 포졸들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서며 조삼식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하자 형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답니다. 김영감은 이놈이 가문의 인장을 위조하고 빚을 부풀려 양반가의 여식을 가로채려 했으니 그 죄가 엄중하다 하며 호통을 쳤고 포졸들은 즉시 조삼식의 팔을 꺾어 포박하며 그를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 꿇게 만들었지요. 아버지는 그제야 방에서 뛰어나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며 어리둥절해 하셨고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안전합니다 하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조삼식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화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선을 느끼며 끝까지 장녀다운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역시 진사댁 맏딸은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 연화를 팔려갈 신세라며 조롱하던 이들도
이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지요. 하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앙금처럼 남아있어 그녀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아버지는 연화야, 네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하시며 처음으로 연화를 대견하다는 듯이 바라보셨고, 어머니도 연화의 품에 안겨우시며 우리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하시며 딸의 고생을 알아주시는 듯 했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그 사과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짊어진 기대의 무게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당장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안도감의 연화는 부모님을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따뜻한 물을 올리며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할머니는 연화를 조용히 불러내어 마당 귀퉁이에서 고구마를 구워주시며 고생했다. 연화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정말 풍비박산이 났을 게다 하시며 연화의 손등에 난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셨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할머니 저는 가끔 장녀가 아닌 평범한 소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박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등을 토닥여 주셨고, 그 고요한 위로 속에서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짐을 아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팔기로 했던 비단 옷감을 아버지가 가문의 체면을 위해 소장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자 연화는 다시 한번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부모님의 바질안에 기대라는 것이 끝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위기를 넘겼으니 이제는 다시 양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연화에게 다시 예법을 갖추고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전념하라고 명하셨고, 연화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허탈감을 느끼며 부엌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가문을 살린 공로는 인정받았으나 그녀의 삶은 여전히 부모님의 기대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연화는 자신이 짠 비단보다 더 질긴 인연의 끈이 자신을 옥죄고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연화는 홀로 장독대 뒤에 숨어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흉터가 남은 손가락들이 마치 훈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노예의 낙인처럼 보이기도 하여 묘한 슬픔에 잠겨 한참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녀는 만약 조삼식이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의 눈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차라리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지요. 별들은 말없이 빛나고 있었고, 연화는 그 별빛에 자신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어 주며 내일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기적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청산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으나 연화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녀는 이제 장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내년 농사 걱정과 동생들의 교육비 이야기는 연화를 다시 현실의 책임감 속으로 끌어당겼고, 그녀는 결국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며 다음 장의 운명을 준비했지요. 연화의 빗자루질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장녀의 마지막 외침처럼 마을의 정적을 조심스럽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청산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고, 이 진사댁에
낡은 기와 지붕 위로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그동안 연화의 고단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구름을 말끔히 걷어내 주었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가슴 한복판이 답답하거나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은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패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살아있다는 존재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끝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부모님의 기대라는 짐이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로 연화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그녀는 빗자루질 소리에 장단을 맞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새로운 하루를 기쁘게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깊은 기침 소리를 내며 일어난 아버지는 문득 열린 문틈 사이로 마당에서 일하는 연화의 가침픈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자신의 이기심과 헛된 명예욕이 딸아이를 얼마나 깊게 멍들게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셨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가문의 전통과 자신의 체면만을 앞세워 장녀인 연화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했던 세월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셨고 방 밖으로 나와 연화야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서 잠시 쉬거라 하시며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지요. 연화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져 들고 있던 빗자루를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약했던 어머니 또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연화의 거친 손을 꼭 잡으시며 아가 그동안 네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을지 이 어미가 다 헤아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하시며 수건으로 눈가를 닦아주셨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비단 보따리를 꺼내어 연화에게 건네주시며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소중한 것이니 이제는 네가 예쁜 옷 한 벌 지어 입고 네 인생을 살렴하셨지요. 연화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그 귀한 선물에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왔던 서러움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철부지 같았던 남동생들도 누나의 고생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누나, 이제 우리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앞장서서 도울 테니 누나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며 연화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답니다. 동생들은 연화가 피땀 흘려 짜놓았던 비단 옷감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누나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한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결코 누나를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연화는 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자신이 장녀로서 바친 그 수많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는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엌대기 방에서 평생을 헌신해온 박씨 할머니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제야 이 집에 사람 사는 냄새와 훈기가 도는구나 하시며 연화에게 갓 지은 따뜻한 쌀밥에 고소한 기름을 넣어 무친 나물을 가득 담아주셨답니다. 할머니는 연화야 인생은 길고 고단한 길이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식구가 곁에 있다면 능히 어떤 험산 줄령도 걸어갈 수 있는 법이란다 하시며 연화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져 주셨지요. 연화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으며 그동안 밥맛도 모르고 끼니를 때우던 고통스러운 시절을 뒤로하고 쌀알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랑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배를 채워나갔는데 그 맛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평온했습니다. 연화가 모진 시련 속에서도 밤새워 짰던 그 눈부신 비단 옷감은 결국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이 진사댁의 갑오로 소중히 남겨두기로 했으며 그것은 가문의 위기를 극복한 지혜의
상징이자 장녀의 헌신을 영원히 기리는 징표가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그 옷감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자식들에게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 것을 강조하셨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 비단 이야기를 전하며 연화의 깊은 효심을 칭송하는 소문이 사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지요. 연화는 그 옷감이 단순한 실로 짜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와 눈물 그리고 가족의 화합으로 엮인 것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는 그 외로운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청산 마을에도 시린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함께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와 연화의 집마당에도 붉은 매화 향기가 향긋하게 가득 퍼졌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를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며 그것은 부모님이 자신을 그만큼 믿고 의지한다는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되었지요. 꽃들이 만발한 마당에서 연화는 동생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맑은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 기운과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김영감은 종종 이 진사댁을 방문하여 연화에 사려 깊은 지혜를 빌리기도 하였으며 이제 연화는 마을에서 단순한 장녀를 넘어 대소사를 논의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로 존중받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집안의 기둥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게 되었고 지혜롭고 강인한 딸이 가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며 마을의 다른 처녀들도 연화를 삶의 본보기로 삼게 되었지요. 연화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찬사가 때로는 쑥스럽고 부끄러우면서도 그동안의 남모를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으로부터 증명받는 것 같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평화로운 저녁 무렵이 되면 연화는 식구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리고 화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곤 했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어머니는 연화의 곁에서 바느질을 도우며 두런두런 정겨운 대화를 나누셨지요. 연화는 이 평범하고도 따뜻한 풍경이 자신이 그토록 고통 속에서도 바랐던 진정한 집의 모습임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끼며 비로소 장녀라는 무거운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소녀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연화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쇠사슬이 아니라 그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 연화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장녀로서 가두어 두기만 했던 자신의 꿈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여성으로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그 모습은 청산 마을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지요. 연화의 맑은 눈동자는 이제 슬픔의 그림자 대신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가 걷는 길마다 향기로운 들꽃 내음이 따라다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연화의 삶은 비로소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마을 전체가 적막과 어둠에 잠기면 연화는 홀로 깻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련의 시간들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지 조용히 반추해보곤 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몰래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 방울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빛나는 별이 되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원망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더욱 소중했지요. 연화는 반짝이는 별빛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는 그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시원한 밤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연화의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을 보며 아가 이제는 네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고 훌륭한 어른이로구나 하시며 대문에 빗장을 걸고 안방으로 들어가 편안한 잠을 청하시는 모습이 마치 큰 숙제를 마친 현자처럼 보였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연화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강인한 의지로 가문을 이끌고 가족의 화목을 수호하는 당당한 여성 가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요. 그녀의 거친 손등에 남은 옅은 흉터들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험난한 세월을 당당히 이겨낸 영광의 흔적이었으며 연화는 그 자국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흐른 뒤 연화의 정성 어린 뒷바라지와 희생 덕분에 큰 남동생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공을 연화에게 돌리며 그녀의 노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셨답니다. 동생은 관직에 오르기 전 누나 앞에 무릎을 꿇고 누나의 눈물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며 큰절을 올렸고 연화는 그런 동생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이제는 네가 가문을 잘 부탁한다 하고 격려해 주었지요. 연화는 장녀로서 평생 짊어졌던 그 무겁고 고독했던 짐을 이제는 훌쩍 자란 동생과 기꺼이 나누어질 수 있게 되자 비로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해묵은 하늘 깨끗이 씻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듯 희끗해진 연화는 이제 자신의 자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장녀로서 살았던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전해주는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얘들아 기대라는 것은 남이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란다 하고 가르치며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요. 청산마을의 이 진사댁은 여전히 평화롭고 연화가 정성껏 가꾸어 놓은 꽃밭에는 해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사랑과 치유의 상징적인 장소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여러분도 연화가 마침내 찾아냈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깊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길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의 뜨거웠던 눈물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피어난 행복의 꽃들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환하게 피어나 고단했던 하루의 무게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내일 아침에는 밝은 햇살과 함께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창밖의 둥근 달님도 여러분의 안식을 지켜주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연화가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포근한 이불 속에서 긴 하루의 여정을 평화롭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 가득 퍼지는 것을 확인하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이 끝났음을 알리는 평화로운 종소리와도 같이 은은하게 울려 퍼진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배틀을 보며 잠시 미소 짓고는 이제는 정말로 편히 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등잔불을 입으로 살며시 불어 끄고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어둠 속으로 자신의 지친 몸을 조용히 뉘었지요. 그 밤은 유난히도 길고 아늑했으며 연화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픈 눈물이 아닌
은하수처럼 빛나는 영원한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녀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견뎌야 했던 수많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연화는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킨 소중한 삶의 조각이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운명을 따뜻하게 안아준 뒤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화처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의 고른 숨소리에만 집중하며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이 밤이 주는 축복 같은 휴식을 만끽하시며 밤하늘의 별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연화가 맞이했던 그 찬란한 봄날 같은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꿈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시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